54세가 되도록 나는 골프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주중에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골프채를 들었다. 19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유라는 한 번도 골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골프만 하면 뭐해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런 유라가 갑자기 변했다. 지난 3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여보, 나도 골프 배워볼까 해. 커피를 마시던 내 손이 멈췄다. 49세 아내가 갑자기 웬 골프. 처음에는 반가웠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생긴다니. 그래? 좋지. 내가 가르쳐 줄까? 아니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프로한테 레슨 받으려고. 유라의 표정이 묘하게 설렜다. 19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에는 그 미묘한 변화가 보였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지만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취미에 대한 열정으로 여겼다. 일주일 후 유라는 새 골프웨어를 사입고 나타났다. 예전 같으면 돈 아깝다며 투덜거렸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누구한테 레슨 받기로 했어? 최준석 프로. 우리 골프장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더라. 최준석. 나도 아는 이름이었다. 43세의 젊은 프로 골퍼로 몇 년 전 회사 골프 모임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라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개인 레슨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 유라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녀는 골프장으로 향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유라가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내가 골프 갔다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놓곤 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변화는 5월 들어서부터 뚜렷해졌다. 유라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골프 레슨을 받으러 간다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예전 같으면 운동복 차림에 대충 머리만 묶고 나갔을 텐데 골프 실력은 늘고 있어? 준석 프로가 잘 가르쳐줘서 이제 백타도 거의 깰 수 있을 것 같아. 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생기가 돌았다. 6월 어느 토요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골프장에 도착했다. 동반자가 급한 일로 취소되어 혼자 연습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연습장 카운터에서 공을 받으며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사장님 부인분도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레슨 열심히 받나 봐요. 네, 그런데 직원이 말을 머뭇거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뭔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최준석 프로랑 되게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레슨 끝나고도 오래 이야기하시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연습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향하던 길에 골프샵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최준석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몇 명의 여성 고객들이 골프용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 중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유라였다. 그런데 그녀 옆에 서 있는 최준석의 모습이 이상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준석이 유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봤다. 유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준석이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 19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표정이었다. 그날 밤 유라에게 물어봤다. 오늘 골프샵에 갔다 왔어? 응? 아니, 안 갔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부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내가 잘못 본 모양이네. 골프샵은 왜? 뭔가 사려고? 유라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죄책감인지 들킬까봐 하는 불안감인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54년을 살면서 배신당해 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유라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골프 레슨을 받으러 간다며 나가는 날이면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을 쓰고 새로 산 골프웨어를 입고 나갔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이상하게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늘 레슨 어땠어? 좋았어. 드라이버 스윙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준석 프로가? 대답이 너무 간단했다.
예전 같으면 레슨 받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이제는 피하려고만 했다. 골프는 정확한 게임이다. 한 번의 실수가 스코어를 망칠 수 있고 작은 변화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날부터 나는 진실을 찾기 위한 게임을 시작했다. 내 인생 최고의 스코어를 위해서.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유라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화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49세 여자가 골프 레슨 받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공들일까? 나는 차분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54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실을 놓친다는 것이었다. 건설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먼저 유라의 스케줄을 파악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후 2시. 정확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보통 골프 레슨은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유라는 34시간씩 나가 있었다. 레슨 시간이 꽤 길던데? 연습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래. 골프장 분위기가 좋더라.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닐 것 같았다. 다음 주 금요일 나는 오후 일정을 조정했다. 평소 같으면 현장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골프장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갔다. 유라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2시 30분경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했다. 유라의 흰색 BMW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주차된 검은색 포르쉐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을 확인해보니 최준석의 차였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30분. 1시간이 지났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나타났다. 유라와 준석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거리는 적당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이처럼. 준석이 유라의 골프백을 들어 차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19년 결혼 생활에서 나도 아내의 짐을 들어준 적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내 아내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다. 유라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레슨 어땠어? 오늘은 퍼팅 연습 위주로 했어. 그린 읽는 법도 배우고. 준석 프로가 잘 가르치나 봐? 응. 정말 친절해. 다른 회원들한테도 인기가 많더라. 유라의 대답에서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한.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인 박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55세 동갑내기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상훈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자.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상황을 설명하니 상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재혁아,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어떤 증거? 물리적인 증거,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 그런데 조심해야 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어. 상훈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답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유라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봤다. 온라인 명세서를 보니 최근 몇 달간 골프용품점에서의 결제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남성용 골프 액세서리 구매 내역이 있었다. 내 것도 아니고 아들은 골프를 하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호텔 예약 내역이었다. 지난달 금요일 시내 호텔에서 점심 식사비가 결제되어 있었다. 그날은 분명히 골프 레슨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그 호텔에 직접 가봤다. 1층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신분을 밝히고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제 아내입니다. 차유라. 확인이 필요해서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더니 예약 기록을 확인해줬다. 2인 테이블 예약이었다. 그리고 함께 온 남성 고객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키 크고 잘생긴 30대 후반 남성,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분류는 아니니까. 그날 저녁 유라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준석 프로였다. 내용의 일부가 보였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그 순간 유라가 급하게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구야?
아, 골프장에서 다음 레슨 일정 확인하는 거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레슨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 유라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봤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석과의 대화 내용들이 있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개는 남아있었다. 유라 씨, 오늘 너무 예뻤어요. 선생님도 고마워요. 다음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네, 좋아요. 손이 떨렸다. 19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유라를 깨워서 추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뿐이었다. 나는 상훈에게 다시 연락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겠어. 알겠어. 내가 믿을 만한 곳 소개해줄게. 하지만 재혁아, 마음의 준비는 해도 진실은 생각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 상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54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골프에서 벙커에 빠지면 침착하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강하게 치면 더 깊이 빠질 뿐이다. 나는 이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벙커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했다. 상훈이 소개해준 흥신소는 생각보다 전문적이었다.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곳의 대표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다. 경찰 출신이라고 했다.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내의 외도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현재까지 파악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3주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다. 하지만 19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는데 돈이 아까울 이유는 없었다. 흥신소에 의뢰를 맡기고 나서도 나는 개인적인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유라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골프 레슨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분주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샤워를 오래 했다. 화장품도 평소보다 더 많이 발랐다. 특히 향수가 문제였다. 최근 새로 산 샤넬 향수를 골프 레슨 가는 날에만 뿌렸다. 49세 여자가 운동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치장할까?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일찍 퇴근해서 골프장 주변을 돌아봤다. 유라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지만 준석의 포르쉐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레슨이 있다면 강사 차도 있어야 하는데 골프장 프런트에서 확인해보니 그날 준석의 개인 레슨 스케줄은 오전으로 끝나 있었다. 그렇다면 유라는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30분 후 답을 알 수 있었다. 골프장에서 500m 떨어진 카페에서 유라와 준석이 나오는 모습을 봤다. 둘 다 골프웨어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유라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준석은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준석의 차로 향했다. 유라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19년 전 처음 데이트할 때도 저런 표정을 짓지 않았던 것 같았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다. 차는 시내 한 호텔로 향했다. 지난번 신용카드 내역에 있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재혁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흥신소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얼마나 더 봐야겠지? 이미 충분하지 않나? 아직 부족해. 호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 상대방 변호사가 그 부분을 공격할 수 있어. 상훈의 말이 맞았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유라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오후 7시가 넘어서였다. 늦었네. 레슨이 길어졌어? 응. 오늘은 실전 연습을 많이 했어.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랑 차도 마시고.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이미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첫 번째 보고서였다. A사 용지 10장 분량의 상세한 내용이었다. 유라와 준석의 만남 일지, 사진,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준석의 과거였다. 그는 이전에도 골프장 여성 회원들과 관계를 맺은 전력이 있었다. 3년 전에는 50대 여성 회원과의 스캔들로 다른 골프장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전형적인 상습범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제적 관계였다. 유라가 준석에게 준 선물들의 목록이 있었다. 300만 원짜리 골프클럽 세트, 150만 원짜리 시계, 그리고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들.
총액이 1천만 원을 넘었다. 내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사줬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호텔 출입 기록도 상세히 나와 있었다. 지난 2달간 총 6번의 만남이 있었다. 매번 23시간씩 머물렀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상훈과 다시 만났다. 이 정도면 충분해. 상간자 소송 걸기에는 문제없는 증거야.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 그러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잡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중간에 합의 제한이 올 수도 있어. 합의는 생각 없어. 끝까지 가겠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갈 생각은 없었다. 54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없었다.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날 밤 유라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더 이상 내 돈으로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유라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카드회사에서 보안 문제로 일시 정지했다고 둘러댔다. 며칠 후 2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호텔 방 안에서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 내용, 그리고 준석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라를 자랑하며 한 말들까지. 돈 많은 아줌마가 나한테 빠져서 용돈도 많이 줘. 준석이 동료들에게 한 말이었다. 내 아내를 돈 많은 아줌마라고 부르며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 분노를 폭발시켰다. 나는 서재에 앉아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사진, 영상,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완벽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증거들이었다. 상훈이 작성한 소장 초안을 검토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논의했다. 3천만 원이 적당할 것 같아. 요즘 판례를 보면 이 정도가 현실적이야. 좀 더 올릴 수는 없나? 물론 청구는 더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워. 오히려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서 확실하게 받는 게 낫지. 나는 금액보다는 명예 회복이 더 중요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배신한 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소장 제출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아직 유라는 자신이 들킨 줄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19년간 함께 살아온 유라의 성격으로 봐서는 끝까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도 준비된 대로 행동할 뿐이었다. 게임을 끝내려면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 이제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유라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토요일 저녁, 아들이 친구 집에 간 사이 둘만 남았을 때였다. 유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은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49세 여자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 솔직하게 말해줘. 최준석과 무슨 사이야?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택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골프 강사잖아. 호텔에서 만나는 골프 강사?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들킬까 봐 하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신라호텔 로비에서 준석이랑 만난 거 내가 직접 봤어. 유라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날 미행했다는 거야? 미행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19년을 함께 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차 마신 것뿐이야.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다. 나는 준비해둔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유라의 손이 준석의 팔에 걸쳐져 있었다. 유라가 사진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오해야. 3천만 원어치 선물도 오해야? 내 카드로 남자 시계 사준 것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오랫동안? 석 달. 아니, 4달 정도. 왜?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19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당신은 나를 트로피처럼 여겼어.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만 나를 내세우고 평상시엔 관심도 없었잖아. 49세 여자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나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핑계였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까지 한 거야? 유라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이제 끝이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할 거야. 재혁아, 다시 한 번만. 정말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늦었어.
이미 상간자 소송도 준비했어.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간자 소송? 그게 뭐야? 준석한테 위자료 받는 거야. 3천만 원. 그제야 유라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되었고 준석에게 송달되었다. 상훈이 연락을 줬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어. 1천만 원 선에서 정리하고 싶다는데 거절해. 끝까지 갈 거야. 재혁아,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 상관없어. 반드시 공개적으로 처벌받게 하겠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 법정에서 준석을 직접 마주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43세의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준석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모든 것을 부인했다. 단순한 골프 레슨 관계였고 호텔 만남도 골프 관련 상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호텔 객실 키카드 사용 기록, 친밀한 메시지 내용, 그리고 준석이 동료들에게 자랑한 녹음 파일까지. 두 번째 변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흥신소에서 확보한 호텔 복도 CCTV 영상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들어가서 3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세 번째 변론에서 준석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3세 남자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판결은 예상대로 나왔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 그리고 골프장에서의 영구 출입 금지. 하지만 진짜 처벌은 따로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준석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유혹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골프계에 알려졌다. 그는 더 이상 어느 골프장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동네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평소 함께 어울리던 골프 동호회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49세 여자에게는 가혹한 사회적 처벌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이혼 절차는 소송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유라가 모든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었다.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했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을 유라는 뒤늦게 깨달았다.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유라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54세가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상훈이 말했다. 힘들었지만 잘 해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고마워. 내 덕분에 명예라도 지켰어. 준석은 위자료를 완납했고 골프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했다. 유라는 친정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3천만 원보다 훨씬 컸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당당했다. 남자는 자존심을 짓밟히면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갔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다. 19년간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니 공허함이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54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 필요가 없었고 의심하며 지낼 이유도 없었다. 회사에서는 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당당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님, 정말 시원하게 해결하셨네요. 저도 그런 상황이면 못 참았을 겁니다. 후배 직원이 술자리에서 한 말이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내 편이었다. 배신당한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준석의 근황도 들려왔다. 골프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그는 결국 다른 업종으로 전직했다고 했다. 43세 나이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업자득이었다. 유라는 친정에서 얌전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가끔 마트에서 마주친다는 지인들의 말로는 많이 초췌해졌다고 했다. 49세 여자에게 이혼의 상처는 더 클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아들은 대학생이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만나면 내 편을 들어줬다. 아빠가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했죠. 22살 아들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자식 앞에서는 떳떳한 아버지로 남을 수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은 예상보다 편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고 평일 저녁기와 독서를 하거나 넷플릭스를 봤다. 54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지방에 있는 골프 리조트 인수건이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리조트가 매물로 나왔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 재혁아, 진짜 골프장 사업할 거야? 창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 안 돼? 평생 골프 쳐왔으니까 잘 알잖아.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어차피 혼자 살 거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어. 사실 골프장 사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내 인생을 망친 곳이 골프장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발견하게 해준 곳도 골프장이었다. 이제는 내가 골프장의 주인이 되어보고 싶었다. 리조트 인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존 운영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나는 전체적인 방향만 정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라 주말에만 내려가도 충분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직원 교육이었다. 특히 골프 강사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고객과의 사적인 만남은 절대 금지입니다. 적발되면 즉시 해고됩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프로들이 긴장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다. 아마 내 사연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골프는 신사의 스포츠입니다. 강사부터 신사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몇 달 후 리조트는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깨끗하고 건전한 분위기 덕분에 가족 단위 고객들이 늘어났다. 매출도 이전보다 20% 증가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라운딩을 하던 중 옆 홀에서 라운딩하는 부부를 보게 되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골프백을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샷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때는 나도 유라와 저런 모습을 꿈꿨었다. 함께 늙어가며 골프를 치는 부부.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만약 그때 모른 척했다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이다. 54세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한 직원이 다가왔다. 사장님,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을 찾으시더라고요. 누구요? 최준석이라는 분인데 순간 몸이 굳어졌다. 준석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그를 만났다. 6개월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 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43세 남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무관심만 남았다. 해가 지면서 골프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18번 홀 그린에 서 있었다. 54세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골프는 정말 인생과 같다. 실수하면 벌타를 받고 정직하게 플레이해야 좋은 스코어가 나온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나는 이제 내 골프장에서 정직한 게임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다. 골프채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19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54세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정의를 구현했고 자존심을 지켰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린 위의 마지막 퍼팅처럼 인생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홀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